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삶의 관점을 바꾸는 22가지 시선.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입니다. 지은이는 김경훈, 펴낸 곳은 다산초당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1999년 일간 스포츠에서 사진 기자로 첫 발을 내디뎠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로이터 통신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퓰리처상, 2020년 세계 보도사진전 수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보도사진상을 수상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사진을 읽어드립니다. 사진이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년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취재한 경험과 통찰의 결정체입니다. 저자는 무수한 선택으로 좋은 사진 한 장이 만들어지듯 삶에 우연이란 건 없기에 모든 순간이 쌓여 결과를 만들고 인생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사진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와 저자가 일하는 태도를 통해 어떤 관점으로 삶을 바라봐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는 책입니다. 1장에서는 인간관계, 2장은 삶의 태도, 3장은 감정, 4장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직접 찍은 생동감 넘치는 사진과 사진계 거장들의 사진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김경훈 기자가 쓴 삶의 기쁨과 슬픔, 그 경계의 기록,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이 통하는 가장 적당한 거리.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빛을 이야기하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요소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거리입니다. 사진가가 대상과 어떤 거리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같은 대상을 찍어도 사진의 메시지와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컨대 같은 사람이라도 사진관에서 찍은 증명사진과 연인과 데이트를 하며 찍은 사진,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불쑥 찍힌 사진에서의 모습과 표정은 결코 똑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전쟁 보도사진가로 꼽히는 로버트 카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사진이 좋지 않은 것은 대상에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에서 거리의 중요성을 얼마 전 아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는지 아들은 요즘 필름 카메라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내심 기뻐서 제가 아들만한 나이 때 사용했던 첫 필름 카메라를 선물해 주었지요. 셔터와 조리개의 개념과 카메라 사용법도 간단히 알려주었고요. 이제 뭘 찍을 거냐고 묻자 SNS에서 핫한 스트리트 사진을 찍겠다며 의기양양하게 카메라를 들고서 거리로 나가더군요. 하지만 저녁 늦게 들어온 아들이 보여준 것은 풍경사진 6장 뿐이었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져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무례하게 느껴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차마 카메라를 들이대지 못했다고요. 처음으로 필름 카메라를 손에 잡았지만 사진을 찍는 행위가 렌즈 건너의 대상과 관계를 맺는 행위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일상에서 그러하듯 사진을 찍을 때도 적당한 선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이 공격적이고 불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전 이제 막 사진기자가 되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프로 사진가가 된 저는 득이양양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카메라에 붙어있는 신문사의 커다란 스티커가 두꺼운 갑옷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길거리나 시장에서 사진을 마구 찍어도 취재 중입니다. 보도에 사용할 사진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는 한마디에 많은 사람이 화를 누그러뜨리고는 했지요. 언론사의 사진 기자라는 간판이 대상에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접근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프리패스인 듯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뼈아프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에 중국의 민항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한국인이었고 국내에서 일어난 항공사고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였지요. 서울에서 사고 소식을 들은 저는 부랴부랴 김해의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에서 비행기의 잔해를 취재한 뒤 유가족이 모여있는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국내 스포츠 신문사에서 외신 통신사로 직장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의 머릿속은 특종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지요. 이윽고 의욕을 활활 불태우며 현장에 도착한 제 눈에 서로 부둥켜 안고서 슬프게 우는 두 젊은 여성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머리와 가슴에 새기고 있던 카파의 명언을 떠올리며 화각이 넓은 광각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그들의 바로 앞까지 들이밀며 사진을 찍었지요. 현장에 있던 사진 기자들도 몰려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울고 있던 여성이 저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슬픈데 당신들은 그 모습을 촬영해서 돈을 벌고 있군요. 저는 아직도 이 절규를 잊지 못합니다. 그 순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창피함과 함께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당혹감이 온몸을 감싸왔습니다. 저와 다른 사진 기자들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한 채 슬그머니 현장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그 행위는 사진 기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또 다른 폭력은 아니었을까요? 타인의 고통, 사진에 관하여로 유명한 작가 겸 사진 비평가 추전 손택은 사진 찍는 행위를 사냥에 비유했습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프레이밍을 하며 사진을 찍는 행위가 사냥총의 조준경을 통해 사냥감을 겨냥하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말했지요. 그 말처럼 사진에는 어쩌면 사냥꾼들이 성공적인 사냥을 과시하듯 대형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전리품을 챙겨가는 트로피 헌팅과 같은 속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카메라에 사람의 모습을 담는 순간 그 사람은 사진가의 시선으로 해석되고 재단되며 때로는 본인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진 속에 영원히 남기도 합니다. 이런 사진의 속성 때문에 손택은 카메라는 총과 비슷하며 심지어 사진은 종종 부드러운 살인 행위와 같다고도 했지요. 1950년대 일본 구마모토의 작은 오촌 미나마타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괴질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마을 주민들이 걷고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며 경련 증상을 겪었지요. 바닷가에서 뛰놀던 해맑은 아이들은 사지가 점차 마비되었고 마을에는 기형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해변에는 죽은 물고기들이 떠오르고 고양이들도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미친 듯이 날뛰다가 죽어갔습니다. 미나마타에 괴질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 주민과 희생자에게는
차별과 사회적 불명예까지 주어졌습니다. 주로 어업에 종사하던 미나마타의 주민들은 괴질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애써 잡은 물고기가 팔리지 않아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구자들이 오랜 역학조사를 한 끝에 미나마타에서 일어난 괴질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미나마타의 칫소라는 화학 공장에서 방류한 폐수에 함유된 수은이 바다를 오염시켰고 물고기와 어패류가 주식이었던 마을 사람들의 몸에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중추신경계가 마비되었던 것입니다. 이 병은 지역의 이름을 따서 미나마타 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원인이 밝혀졌지만 해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역 경제를 장악하던 칫소 공장은 이 문제를 은폐하려 했고 고도 성장에만 집착한 일본 정부와 국민 역시 이 문제에 무관심했습니다. 오랫동안 휘휘해오던 이 문제는 스미스가 미나마타병 피해자들의 고통을 그린 포토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세계적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포토 에세이인 이 책의 가장 대표적인 사진은 수은 중독 때문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우에무라 도모코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목욕을 하는 장면입니다. 피에타, 즉 처형된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 사진은 미나마타병의 피해자들을 포함해 공해와 중금속 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진은 미나마타에서 수십 년간 은폐된 비극을 전 세계에 알리고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스미스는 촬영 과정에서 칫소 공장 측에 고용한 폭력배에게 폭행을 당해 한동안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팔과 목의 신경도 마비될 정도로 크나큰 후유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미나마타의 최근 모습을 보도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폐수를 방출하던 공장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자연의 위대한 회복력은 바다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었지만 아직도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모습은 공해 문제가 인간에게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지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의 사진 속 주인공 도모코는 세상을 떠났지만 또 다른 사진의 주인공인 사카모토 시노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소녀였던 그는 예순이 훌쩍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경이 마비되어 몸이 불편하고 말투도 어눌했지만 그는 미나마타병의 증인이 되어 공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어린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었습니다. 시노부와 그를 평생 돌본 어머니에게서는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강한 존엄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마을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스미스를 아는 마을의 원로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유진 스미스는 어떤 사진가였나요? 매우 겸손하고 친근한 사람이었지요. 처음 몇 달은 동네 술집에서 거의 매일 우리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습니다. 원래는 몇 달 동안만 우리 마을에서 지낼 계획으로 왔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우리 동네로 이사를 해서 2, 3년 정도 함께 살았지요. 미나마타병 피해자 집의 작은 방에 새들어서요. 그는 일본어를 못했지만 그의 일본인 아내가 통역을 해주어서 우린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지요. 처음에 스미스는 사진을 한 장도 찍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 우리와 친해지고 나서야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처럼 첫날부터 어깨에 카메라를 메고 불쑥 찾아와 사진부터 찍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와 스미스를 비교한 말씀은 반쯤 농담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빠듯한 일정 동안 마을 사람들이 겪은 아픔을 다시 조명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근사한 취재 목적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시간을 들여 더 가까이 다가가 제3자가 아닌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픔에 공감하고 담담하게 위로를 건네는 행동이 필요했던 거지요. 앞서 말했듯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라는 카파의 이야기는 단순히 카메라와 피사체의 물리적 거리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카메라 뒤의 사진가와 카메라 앞의 피사체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이야기한 것이지요. 스미스가 미나마타 주민들과 마음을 나누었듯 카파 역시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늘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매일이 생사의 갈림길인 전쟁터를 누비면서도 언제나 분위기 메이커였으며 처음 보는 사람과도 쉽게 친구가 되어 술잔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가 남긴 또 다른 말, 당신이 촬영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라.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하라. 라는 말은 결국 사진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적인 역량이 아니라 공감 능력임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사진가 두 사람이 보여준 능력은 상대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었습니다.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대상을 이해하는 거야. 자네가 그들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저널리스트의 객관성을 잃고 그들 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현실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해. 카파와 스미스가 보여준 공감의 중요성은 사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깊은 고통과 슬픔이 산재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민항기 추락 사건 외에도 무수한 비극에 고통받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반짝 이슈가 되었을 때를 제외하면 우리 사회가 이해와 공감,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너무 쉽게 잊고 외면하는 건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나날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을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깊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꼭 거창한 표현이 아니어도 됩니다.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 있다면 작은 말 한마디와 사진 한 장도 충분히 다정하고 따스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유진 스미스와 로버트 카파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 역시 위대한 사진가들의 사진과 삶의 태도에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야겠다는 교훈을 되새깁니다. 어쩌면 사회 초년생 시절에 저보다 더 좋은 사진가의 태도를 지니고 있을 사진을 찍기에 앞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했던 제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면서요. 어느 사진 기자의 인생 사진. 100편이 넘는 영화를 남기며 한국 영화계의 거목이라는 평가를 받는 임권택 감독이 데뷔 60주년을 맞이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 모든 작품은 습작입니다. 평생 영화를 하며 살았지만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작품은 만들지 못했어요. 영화 감독으로서 이만하면 잘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영화를 못 남기고 갑니다.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임권택 감독을 보며 내심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진기자로 꽤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니 인생 사진을 뽑아달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 그럴 때마다
매우 곤란했던 기억이 슬며시 떠올랐거든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찍은 사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취재하는 날에는 하루에 수천 장을 찍기도 하니까 그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인생 사진을 꼽으라면 지금까지 찍은 사진을 다 살펴보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작업이지요. 둘째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기 때문인데요. 제게 사진은 사진 그 자체라기보다는 취재할 당시의 이야기 자체와 같습니다. 셋째는 촬영할 때는 마음에 들던 사진도 다시 보면 언제나 아쉬움과 후회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을 왜 이렇게 찍었을까? 배경에 이것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앵글을 1도만 바꾸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 이렇게 시도해 볼 걸 하는 아쉬움이지요. 게다가 매일같이 변화하는 뉴스를 쫓아다니다 보니 사진 속에 기록된 뉴스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합니다. 오늘 취재한 뉴스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다음 날, 그 다음 해에 더 큰 뉴스가 생겨서 잊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과연 인생 사진이란 무엇인지 다시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진 기자들의 가장 원대한 목표는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진을 남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 포도 사진을 공부하며 언젠가 세계적인 특종 사진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꾸었던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진 기자 일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돌아보면 제 사진 한 장이 세상을 바꾸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듭니다. 퓰리처상을 받게 해준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서 최루탄 가스를 피해 도망가는 모녀의 사진은 당시 전 세계의 수많은 신문의 일면과 뉴스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장식했지만 이 사진은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2018년에 이 사진을 촬영한 뒤 벌써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미국 국경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진의 힘은 그 사진을 찍은 사진가가 아닌 그 사진 속에 담긴 사회가 만들어주고 부여해주는 사회적인 동의이자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한 장의 사진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의 사회적 열망이 합쳐져 임계점에 다다른 듯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등장하는 강렬한 이미지의 사진은 사회의 열망이 가득 차 터질 듯한 병의 뚜껑을 뻥 하고 열어주는 사회의 병따개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세상을 바꾸는 사진은 찍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 인생 사진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인생 사진이란 어떤 것일까요? 비록 세상을 바꾸는 힘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진 속 주인공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사진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찍는 다큐멘터리 사진은 항상 사진 속 등장인물에게 비치는 사진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보여주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와 주제를 우리 사회에서 찾고 발견해내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어 피사체가 된 분들에게 필연적으로 빚을 지지요. 사진에는 세상을 보는 저의 시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진 속에 존재하는 인물들은 제가 바라보는 세상을 보여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며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찰나를 포착하는 사진의 속성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층적인 모습 중에서 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사진 속에서 그들의 인생은 마치 회칼로 얇게 점여진 조각처럼 한 단면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의 목표를 좋은 사진을 찍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있는 사진을 찍자가 아닌 실수하지 말자로 바꾸었습니다. 혹시라도 사진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사진 속의 그들에게는 생각지 못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진이 사진 속의 인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큰 만족과 보람을 얻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반다아체에서 취재한 사진, 중국 위안부를 취재한 사진, 멕시코 국경에서 취재했던 최루탄 모녀의 사진이 제게 가장 큰 만족감과 보람을 안겨준 사진들입니다. 이 세 장의 사진이 제 인생 사진이라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사진은 2004년 발생한 인도양 쓰나미의 피해 지역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의 현실을 담았습니다. 미군이 임시 헬기장으로 사용하는 곳에서 부상자들의 수송과 구호 물품의 운송 과정을 취재하던 중 심하게 화상을 입은 현지 소녀가 외진 마을로부터 호송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 사진은 현지의 신문에 게재되었고 급한 마음에 부상당한 소녀를 미군의 헬기에 태워 보낸 뒤 정확한 행방을 알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소녀의 부모는 그 신문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소녀는 부모와 만날 수 있었지요. 이후 난민 캠프에는 사진 기자들이 취재해 보도한 사진들이 곳곳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진들은 사진과 캡션을 보고 가족과 친지를 찾을 수 있었지요. 제가 찍은 사진 한 장이 소녀와 가족의 상봉을 도울 수 있었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열리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사진 속 피사체에게 빚진 마음을 갚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은 베이징 지국에 근무하던 2015년 장시안투 할머니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중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이 많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상하게도 주변의 중국인들에게 물어보니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심지어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 현지 신문의 작은 기사를 통해 1995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던 중국 산시 지방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16명 중 할머니 한 분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시작으로 자료 조사를 시작한 뒤 며칠간 산시 지방을 돌아다니며 유일한 생존자인 장시안투 할머니와 함께 평생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지기며 살아온 또 다른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시안투 할머니와의 만남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중국의 전형적인 가난한 농촌에 살고 있던 할머니는 큰아들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장시안투 할머니와의 만남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중국의 전형적인 가난한 농촌에 살고 있는 할머니는 큰아들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별채에 한평 남짓한 구들밖에 없는 방에서 종일 앉았다 눕기를 반복하며 바깥 출입도 못한 채 지내셨지요. 노환과 오랜 지병으로 극도로 약해져 더 이상 걸을 수도 없는 데다 라디오도 TV도 없는 방에서 지내는 할머니에게는 깨진 유리창 너머로 정원을 바라보는 것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잠잠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끝날 때쯤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도한 사진과 할머니의 증언은 할머니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지요. 어쩌면 할머니는 인생의 마지막 기록을 남겨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가 역사에 존재한 실체였음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기에 제 방문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멕시코 국경에서 취재한 최루탄 모녀의 사진입니다.
그들은 제 사진을 계기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망명했고 지금은 볼티모어에서 가족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사진은 기관총이 될 수 있고 따뜻한 키스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동안 찍은 사진을 되짚어 보았을 때 모두 습작처럼 보일지라도 제 사진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키스와 같은 사진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진을 통해 사람들이 한 번 더 사진이 보여주는 문제를 고민하고 사진 속 인물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어머니의 사진첩. 얼마 전부터 어머니에게 사진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조리개나 셔터, 피사계 심도와 같은 전문 지식이 아닌 조금은 새로운 방법으로요. 70이 넘으신 어머니에게 사진을 가르쳐 드리기 시작한 이유는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해서입니다. 산책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뇌를 활성화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뇌를 자극하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걷기가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정보를 먼저 접하고 거기에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인 사진을 접목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걷기를 사진 촬영과 함께 보면 어떨까 하고 알아보니 치매 환자들을 오랫동안 치료한 어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물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습관을 키우는 것과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매일 본 풍경도 카메라를 통해 보면 새롭습니다. 언제나 평소 눈높이로 정면에서 바라본 똑같은 풍경도 카메라를 손에 쥐고 여러 각도로 보다 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을 포함한 시각 예술은 친숙한 사물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끔 만들어주는데요.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카메라라는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사진은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쉽고 재미있는 시각예술의 생산 도구입니다. 사진을 배우는 일은 어머니에게 새롭고 재미있는 자극이 될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산책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생각과 감정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한적한 공원과 동네 산책로를 걸으면서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사진 찍다 보면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뿌연 먼지가 뒤덮이지 않은 푸른 하늘과 길가의 아름다운 들꽃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으면 사진 작가가 된 듯한 작은 성취감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고민 끝에 산책 사진 프로젝트를 생각해냈습니다. 산책 사진의 1호 대상자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꺼낼 때는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실지 귀찮아하지는 않으실지 걱정했는데 어머니께서 단번에 그래 해볼게 재미있을 것 같네 라고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이 치매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셨기에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제 말에 솔깃하신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지해 주신 어머니의 마음으로 무조건 좋다고 하셨는지도 모르지요. 이렇게 산책 사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시작만으로도 마음이 벅찼지요. 그 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어머니는 평소처럼 집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조금 달라진 점은 언제나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이 손에 들려 사진을 찍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평소처럼 1시간 반 남짓 걸리는 공원 산책로를 걸으며
몇 장의 사진을 찍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제게 메시지로 보내셨습니다. 간단한 글도 덧붙여서요. 저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진을 모아 어머니의 사진첩이라는 폴더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통해 매일 보던 풍경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기 시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신도시로 이사와서 쭉 같은 곳에 살았지만 카메라 렌즈로 보는 풍경은 새삼 다르게 느껴지셨나 봅니다. 그동안 눈으로 보고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친 작은 것들도 눈에 들어오셨겠지요. 최근에는 공원에 있는 호수 한편의 분수 사진을 찍으시고는 감격에 겨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30년 전 그날이나 오늘이나 분수는 변함이 없는데 기쁜 눈가에 뜨거움이 차오르는구나. 며칠 뒤에는 공원의 호수에 분수가 4개인 줄도 처음 알게 되었다며 의기양양하게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감성을 뿜어내시기도 했어요. 물새들은 얼음 속에서 추운 줄도 모르고 마냥 즐겁기만 한가 봐. 구름이 너무 예뻐서 호수를 건너는 오리들과 새파란 하늘을 찍어 수줍은 소녀 감성이 물씬 나는 글과 함께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사진작가 신이 강령하셨는지 본인의 그림자를 찍은 예술 사진을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왜 찍으시냐고 여쭈니 인터넷에서 사진작가들이 이런 비슷한 사진 찍는 걸 봤다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산책 사진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머니께 따로 사진의 기술을 가르쳐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초점과 노출을 자동으로 맞춰주니까요. 대신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께 칭찬을 듬뿍 받은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제가 칭찬을 듬뿍 해드렸습니다. 오늘 찍은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머니가 찍은 하늘 사진의 색감이 너무 좋아요. 거리 사진 속 구도가 나날이 안정되네요. 칭찬해 드리려고 사진을 자세히 보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이 참 많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파랗고 깨끗한 하늘보다는 적당히 구름이 걸린 하늘을 좋아하신다는 것도, 꽃망울을 보면 봄이 오는 것처럼 설레이고 꽃이 흐드러지게 핀 풍경을 무엇보다 좋아하신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애정어린 시선으로 사진을 보면 볼수록 칭찬할 것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자신감도 날로 커졌지요. 어느 날은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 꽃사진을 이렇게나 예쁘게 찍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했더니 그러게 말이다. 네가 사진 기자가 된 게 내 재능을 물려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의기양양해 하셨습니다. 또 너 같은 전문가에게 사진을 배우는 난 참 복도 많다 라며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찍은 사진은 사진 미학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평범한 사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머니에게 사진의 구도를 알려드리고 전문가처럼 사진을 잘 찍을 때까지 엄격한 선생 노릇을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사진을 찍으며 어머니가 조금 더 즐겁게 산책하고 그렇게 산책 시간이 길어지고 사진을 찍으며 주변을 새롭게 보는 기회를 얻고 그런 기억이 쌓여 뇌를 자극하게 되면 더할 나위가 없지요. 그걸로 산책 사진 프로젝트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니까요. 게다가 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더없이 기뻤습니다. 15년 가까이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 자주 연락을 드린다고는 했지만
대화 주제가 한정적이었거든요. 산책 사진 프로젝트 이후 우리의 대화는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의 뒷모습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몇 걸음 떨어져 뒤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세월과 함께 구부정해지기 시작한 등 힘없이 걷는 모습에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어릴 적의 아버지는 큰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힘찬 기운으로 온 가족을 건사했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공부하고 직장을 잡고 가족을 이루고 또 열심히 일하셨지요. 무엇보다 어머니를 한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무한히 신뢰한 어머니는 저와 형에게 입버릇처럼 더도 덜도 말고 네 아버지처럼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70대 중반까지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하셨지만 여든이 넘으면서 눈에 띄게 기력이 쇠약해지셨고 이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살피기보다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돕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아버지의 사진은 사진가의 솜씨 좋은 작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가족만 아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지요.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속절없이 흘러가 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보며 울컥했지요. 누군가 사진의 의미를 묻는다면 연결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앨범을 펼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등산길에서 처음 만난 부모님이 웃으며 찍은 흑백 사진. 중학생 시절 온 가족이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전통 홀레복 차림의 부모님과 찍은 사진. 2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대학교 친구들과 처음 만난 입학식에서 찍은 사진. 이런 사진들을 볼 때면 그때 그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나요? 사진 속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젊으시네요. 그 가족 여행에서 참 즐거웠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사진은 우리를 어느 시절로 연결하고 또 사진 속 인물들에게 연결합니다.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순간 사진에 정지된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그 순간의 이야기가 저장됩니다. 이야기는 때로 기나긴 촉수를 뻗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저와 아버지, 우리 가족을 연결하는 것처럼요. 훗날 어머니의 사진을 온 가족이 보게 된다면 그때마다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하게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사진이 있어서 사진으로 남겨 공유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